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의 경쟁은 솔직히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죠.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또래 친구들이 하는 거라면 꼭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물론 경쟁을 하면서 성장도 한다지만 과도한 경쟁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죠. 제 인생에도 절 경쟁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임을 쭉 갖고 계셨어요. 친한 동네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든 것인데 그중 한 가족이 바로 저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생의 부모님이셨죠. 나중에 듣기로는 그 동창생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경쟁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같은 고등학교까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취업까지 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도 자주 두 사람을 비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같은 나이였던 저와 동창생도 그런 비교를 많이 당했었죠. 저희 집에서는 그쪽 집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유독 그쪽 집안에서는 저희 집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모임을 다녀온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 동창생에 대해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은미야, 너 혹시 주연이랑 친하니? 이번에 모임 갔다 왔다가 너랑 같이 주말에 놀러 간다고 하던데 주말에 주연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었어?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어디 갔다 오자고 했었잖아. 모르고 약속 잡은 거야? 주연이한테 얼른 전화해서 주말에는 같이 못 논다고 해. 가족 모임이라서 같이 못 논다고 다음 주에 놀자고 그러렴. 무슨 소리야? 나 주연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걔가 주말에 나랑 놀기로 했대? 나 걔랑 친하지도 않아. 엄마도 알잖아. 내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해보낸데? 무슨 갑자기 만나서 논다는 거야. 걔네 부모님이 나랑 놀기로 했다셔? 아닌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도 다른데 무슨. 그렇지?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고. 저저번 주인가? 주연이가 너랑 놀다가 무슨 자정이 다 돼서 집에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우리 주말에 할머니 댁 갔다 왔었잖아. 근데 너랑 놀다가 늦게 와서 자기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주말마다 노는 거 너 아닌 거지? 왜 너랑 논다고 말했나 몰라? 주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을 해야 하나? 다음에 또 그런 소리 나오면 엄마가 말해. 나랑 노는 거 아닌 것 같다고. 둘이 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면서 한번 말해봐. 걔는 왜 내 이름 팔아서 밖에서 노는 거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하기라도 하면 몰라. 이름만 알고 같이 논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뒤로도 동창생은 또다시 제 이름을 언급했고 엄마는 그 집에 저와 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나 보더라고요. 중학교 3년 내내 저와 말도 안 했던 그 동창생은 그때 딱 한 번 연락이 왔죠. 그래도 친구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는 절 차단시켜 뭐라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황당한 일로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동창생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 동창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부모님도 모임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씩 동창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전해 듣기론 휴학도 중간에 여러 번 했었고 해외도 자주 나갔다 오면서 졸업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 인사 담당자님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팀장님, 혹시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할 때 지인분 면접 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잘 몰랐는데 팀장님이 혹시 저한테 말씀을 못 해주신 건가 싶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지인 추천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그거 모르시고 그냥 원서 접수하라고 하신 건가 싶어서 여쭤봐요. 중학교 동창분 중에 이주연 씨라고 있으시죠? 저번에 면접 볼 때 팀장님 얘기하던데. 네? 이주연이요? 아, 저랑 중학교 동창은 맞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 면접 봤어요? 그건 몰랐네.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 여기 다니고 있는 거 모를 텐데. 어디다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인 추천은 또 뭐예요? 아, 그냥 뭐 낙하산 같은 거죠. 아, 농담이고 직원들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분 계시면 가끔씩 면접 보고 채용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참고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면접 오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팀장님 얘기하시던데요? 엄청 친한 사이라고 하시던데. 본인은 뭐 다른 회사 가고 싶었는데 팀장님이 적극 추천해줘서 지원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 걔랑 별로 안 친해요. 졸업하고서는 연락 한 번도, 한 번은 했는데 어쨌든 연락처도 모르고 오며 가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면접도 봤어요? 채용까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팀장님이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길래 팀장님이 괜찮은 지인분 여기 지원하라고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결제까지 올렸는데. 저희 회사에서 팀장님 엄청 좋게 보는 거 아시잖아요. 팀장님이 추천한 인물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펙 다 안 보고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보고는 할게요. 동창생은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입사 지원을 했고 평소에 자유롭게 채용을 하던 회사에서는 제가 추천을 한 줄 알고 바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큰 회사도 아닌데 굳이 왜 여길 지원했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면접 얘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는 깔깔 웃으면서 왜 그런 거 같냐며 말을 해주었죠.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걔는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니? 안 그래도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고등학교 때에도 너랑 엄청 친하다면서 다른 애들한테 말하고 다녀가지고 우리가 해명하느라 바빴잖아. 너 고등학교 때 누가 너 예쁘다고 우리 학교에 소문 났었다고 했잖아. 그때 걔가 너랑 엄청 친하다고 말하고 다녀서 애들 다 걔한테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였거든. 그때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어릴 때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도 내 이름 팔고 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인사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고민했다니까. 아니 걔는 해외도 다녀오고 스펙도 좋을 텐데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걔도 알고 보니까 해외 나가서 공부한 게 아니더라고. 어쨌든 학점도 엉망해. 다른 스펙도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러다가 너 소식 듣게 되고 팀장 달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들려서 그런가?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면접 보면서 네 얘기할 생각을 다 했대? 하긴 걔는 항상 너 어떻게 사는지 엄청 궁금해 하더라.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는 계속 하는 거 알고 있지? 걔가 와서는 자꾸 네 소식 묻는데 난감하다니까. 저와는 어떠한 교류도 없이 제 소식을 궁금해하고 알아본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했어요. 동창과는 어떠한 교류가 없었지만 부모님 모임은 계속 됐었죠.
한 번은 엄마가 계속 저에게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갑자기 무슨 소개야. 그리고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고 일도 바빠. 그냥 소개 안 받는다고 해. 저번부터 누가 자꾸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냥 못한다고 딸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 누구길래 자꾸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아빠도 절대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너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엄청 딱인 사람이 있다면서 나중에 더 늦으면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꼭 만나봐야 한다고 그러잖아. 여러 번 거절했는데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벌써 몇 개월이야. 6개월 동안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 나도 듣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서. 아니, 누가 자꾸 나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용복 아저씨가 그러셔? 에이, 그냥 남자친구 있어서 안 된다고 해, 그럼. 용복 아저씨가 소개해주는 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나 진짜 시간도 없고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중간에서 잘 거절해줘. 용복 아저씨가 아니고, 주연이네 엄마가 너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말하잖아. 내가 너 남자친구 있다고도 했는데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남자친구 없다고 꼭 만나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회사도 10년 동안 다니고 성실하고 지역도 가깝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네가 좀 생각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해볼게. 엄마가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해 나가보니 가관이었어요. 사실 외모를 그다지 따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키도 저보다 한참이나 작았고 심지어 나이도 15살이나 많아서 50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도 맞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맞지 않아 밥만 먹고 헤어졌고 그 뒤로 애프터도 모두 거절했어요.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아, 엄마,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 여자가 필요하대. 거기다가 아이는 넷을 낳아야 하는데 솔직히 내 나이도 너무 많은데 하도 주변에서 만나보라고 성하여서 억지로 나왔다더라. 어이가 없어서. 집은 반반으로 각자 나눠서 해와야 하고 그런데 시댁에 예단은 꼭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고 연봉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 자기랑 비슷하게 모아서 그런가 나보고 마음에 든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아니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야? 아니 주연이 엄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다더니 너보다 나이도 그렇게나 많고 거기다가 합갈 여자를 찾는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라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주연이랑 연결해 주라고 말도 했었거든. 근데 주연이보다는 우리 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소개해달라고 한 건데 그냥 잘 안 됐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긴 전달하지 마. 내가 그 남자한테는 얘기를 했어. 나랑 생각이 달라서 더 만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안 됐다고만 얘기해. 아니 주연이 엄마는 왜 그런 사람이랑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받겠다고 한 게 잘못이었어. 어쩐지 갑자기 내 딸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만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해서 소개받아라 난리통이길래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소개를 해주나 했더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딸아. 결국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 모임도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었죠. 들어보니 동창은 우리 회사가 떨어지고 다단계처럼 보이는 회사에 다니는 듯 했고 그 부모님들도 동창 일을 걷어주는 듯
모임에 계속 물건을 강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모임이 파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 동창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대학 동기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안 그래도 너랑 연락 한번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너 이주연이라고 알아? 우연히 동호회에서 알게 됐는데 너랑 같은 중학교 나왔다면서 그래서 친해졌거든? 너랑 엄청 친하다고 하던데 혹시나 알고 있는지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물건 팔던데 너 알고 있었어? 나한테 이것저것 물건 파려고 하길래 그냥 손절했거든. 너는 모르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주연? 나랑 중학교 동창 이주연 말하는 거야? 걔는 또 왜 그러는 거야? 나랑 걔 한 번도 친한 적 없었어. 중학교 때도 잘 몰랐고 고등학교는 심지어 다른 학교 나와서 친할 일도 없었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랑 친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 듣기로는 너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던데 그 회사 소개해준 것도 너라고 하면서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 물건 괜찮은 건가 싶어서 몇 개 샀는데 써보니까 영 별로더라고. 좀 끼름칙해서 네 이름 팔고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락해봤어. 연락하길 진짜 잘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니까 너도 조심해. 지나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무대응이 방법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자꾸만 저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창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왜 자꾸 저에 대해서 묻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물어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 동창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주변에 물어서 네 연락처 알게 됐어.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대학 동기랑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너랑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나랑 친했었다고 하길래 거기다가 친구들한테 내 소식도 물어본다고 하고 혹시 나랑 연락하려고 그런 건가 싶어서 내가 먼저 연락해봤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왜 널 궁금해해? 나 한 번도 너 궁금해한 적 없는데? 뭔가 잘못 알았겠지. 너야말로 남한테 내 전화번호 묻고 다니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혹시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개해준 남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던데? 네가 그냥 안 만나겠다고 했다며.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같던데 왜 안 만난다는 건데? 그건 그냥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고 아무튼 네가 내 소식 묻고 다닌다고 하길래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너랑 나랑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 나도 간간히 네 소식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은가 했는데 너랑 내가? 너랑 나랑 언제 친했었다고? 갑자기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그냥 너랑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겹쳐서 할 말 없을 때 얘기 잠깐 꺼낸 것뿐이지. 난 너 궁금해하지 않아. 누가 자꾸 내가 물어본다 어쩐다면서 말 만드는 모양인데? 네 친구나 관리 잘해. 나는 너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 없으니까. 동창의 반응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 뒤로 다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묻지 않는 듯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친척들만 모시고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소식이나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 절친들도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따로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아니었으니 더욱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결혼 소식은 동창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고 필요한 때 친구랑 나눈 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너 이주연이랑 그 후로 연락 안 해봤지? 걔는 왜 이렇게 네 생활에 관심이 많다니?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리니까 어디서 결혼하냐? 왜 비공개로 하는 거냐?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시댁은 뭐 하냐? 꼴찌꼴찌 어찌나 캐묻던지. 네 남편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길래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알려줬어. 또 괜히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또 이주연이야? 걔는 왜 이렇게 내 소식을 궁금해한대? 엄마네 모임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던데 잘 살고 있긴 한다니? 엄마네 모임 끊기고 나서는 거의 소식을 알 길이 없긴 했는데 내 결혼식은 어떻게 알았대? 그것도 참 신기하네. 그때 우리 결혼 축하 자리 만들었을 때 SNS에 올린 거 봤나 보더라고. 누구 결혼하냐고 물어봐서 너 결혼할 거라고 했었거든. 그랬더니 왜 자기는 초대를 안 하냐면서 난리 부르쓰길래 내가 그때 너랑 했던 통화 말했거든. 그러니까 또 별말은 안 하더라? 진짜 나도 의문이다. 왜 그렇게 너한테 집착하는지. 너랑 그냥 같은 중학교 나왔을 뿐인데 말이야. 제 결혼식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저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동창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소식을 궁금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서 전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일이 바빠 결정한 일이었죠. SNS를 하게 되면서 소소하게 일상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 저격 글인 것 같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글 봤어? 와, 이주연 진짜 대단하다. 네가 올린 글 정반대로 올렸잖아. 너 저번에 자꾸 네 SNS 걔 들어오는 거 같다고 말했었지? 진짜 사실인가 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가 적은 글을 반대로만 적어서 올렸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는 하다하다 네가 전업주부 하는 것도 부러운가 보다 정말. 결혼도 안 한 애가 왜 그런 글을 쓴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네. 내가 아이들 오로지 내 손으로 돌볼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올리니까 걔가 뭐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하다. 그렇게 올린 거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애가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랬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네 얘기 들었었는데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것뿐이라고. 근데 보면 궁금한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 뭐.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얘 좀 이상하게 올린 거 맞는 거 같지? SNS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전 바로 SNS 친구 공개로 바꿔버렸어요. 우연히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고 더 이상 그 동창과 연결되고 싶지도 않았죠. 몇 달 후 갑자기 그 동창은 저에게 SNS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직접 친구 신청을 하니 웬일인가 싶어서 바로 수락을 했어요. 수락해보니 그 동창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저와 같은 예식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홀 같은 웨딩드레스 샵에서 가장 비싼 라인으로 입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선 너무 기가 막혀
전 그 동창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정말 몇 년 동안 너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는 거 보고서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내 소식 자꾸 물어보고 거기다가 웨딩샵이나 홀도 나랑 같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 이유가 있는 거야? 나한테 기분 나빴던 게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어.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네가 하도 아니라고 해서 못 물어봤거든. 너 무슨 도끼병 있니? 네가 잘나서 내가 널 쫓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내가 말했잖아. 그냥 겹치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할 말 없을 때 네 얘기 그냥 좀 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웨딩홀이며 웨딩드레스 샵이 얼마나 많은데 너랑 똑같으니까 이상하대? 그게 더 이상하지 않니? 거기가 제일 고급스럽고 잘하는 곳이니까 선택한 거야.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적힌 글들은 뭔데? 수준 맞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둥, 배 아파 죽겠지라는 둥, 나 들으라고 적은 글 아니야? 몇 년 전에 결혼했고 거기서 낮은 라인으로 계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결혼식을 한 건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느라 바빠서 이런 거 못 갖추었겠다고 한 거 그거 나보고 한 소리 아니야? 거기서 결혼한 친구가 너뿐인 줄 아니? 그리고 나 너 거기서 결혼한 줄도 몰랐어. 아 참, 너 얼마나 결혼하는 거 숨기고 싶었으면 동창들한테는 아무도 소식 안 전하고 비밀 결혼했니? 뭐 어디 팔려간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너 걱정돼서 주변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애들 어디 맡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니? 보니까 아등바등 애 보는 것 같던데 너도 그니까 남자 잘 만났어야지. 아 그리고 우리 중학교 동창회 할 건데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할 거거든? 네 남편도 이참에 소개해주는 건 어떠니? 기다리고 있을게. 발뺌하는 동창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침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는데 친구는 왜 그 동창이 유독 나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죠.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이주영 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그 남자애 알지? 왜? 너 고등학교 가서도 사귀자고 엄청 쫓아다니는 애 있잖아. 이주연이 그 남자애 엄청 좋아했었대. 고등학교도 그래서 걔랑 같은 곳 같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 남자애가 너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이주연이 엄청 싫어했다더라고. 웃기지? 근데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너희 부모님이랑 이주연네 부모님도 잘 아시잖아. 아마 엄청 비교하고 그러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게 20년이나 된 이야기인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거야.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중학교에 이름만 알고 있었던 애였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부모님이랑도 더 이상 안 만나신다고 하더라고. 그럴만도 하지. 아버님도 주연이 아버지랑 동창이었잖아. 거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너랑 주연이도 동창이고 아무래도 비교가 됐겠지 뭐. 아무튼 내가 너 남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길래 그냥 대충 말해줬거든? 근데 걔가 엄청 좋아하던데? 자기 남편은 스펙 짱짱하고 좋다면서. 이걸 또 뭔 소리 할진 모르겠네. 동창회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안 할는지. 수십 년이 지난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동창은 직접 부부 동반 동창회를 연다고 했죠. 이때는 저에게도 직접 연락을 해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길래 저러나 싶어 전 이번 동창회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된 동창 모임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그때 그 동창이 자기 남편을 소개했어요. 애들아, 여기 우리 남편. 오늘 진짜 바쁜데 그래도 내 친구들한테 인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왔어. 우리 남편 검사야.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 잠깐 자리만 하고 갈 거야. 다들 인사해. 아, 은미 너도 왔네? 난 너 여기 얼굴도 못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남편도 같이 왔니? 보니까 그냥 혼자 온 것 같은데. 왜? 같이 오지 그랬어. 아, 좀 늦을 것 같대. 어쨌든 결혼 축하한다. 웬일로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동창회 꼭 참석하라고까지 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좋긴 하네. 그나저나 네 남편 검사라고? 어디? 어디 검사인데? 너한테 말하면 알기나 하니? 왜? 검사백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 은미 자존심 다 버렸구나? 하긴 네가 중학교 때나 잘났지. 지금은 뭐 그냥 가정주부니까. 그래도 동창 이름 빌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건 좀 자존심 상하잖아. 은미 너는 부모님끼리도 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 우리 남편이 좀 바쁘긴 한데 내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검사 뭐 그런 힘 필요한 게 아니라 검사라고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리고 너 왜 자꾸 나 그렇게 무시하니? 여기 자리도 나 이렇게 무시하려고 만든 거야? 굳이 남편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건데? 네가 무시할 게 있어야 무시를 하지. 너는 어차피 나랑 급이 안 맞잖아. 2년 서방 월급 200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그 나이 먹고 진짜 200도 못 버는 건 아니지? 이혼이라도 준비하려고? 근데 검사는 그런 거 안 보고 변호사 찾아가야지. 남편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국선 변호사 알아봐 달라고 할 테니까 돈도 없을 텐데 국선으로 찾아봐. 그때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오자 동창 전체가 제 남편에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죠. 거기다가 그년 남편 놈마저 넙적 엎드려 인사를 했어요. 동창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는데 동창 남편의 태도에 난리가 난 건 동창뿐이었어요. 왜 그래 여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당당해도 돼. 여기 남편 뭐 별거 없어. 어디 뭐 사무실 다닌다던데. 뭐가 꿀릴 게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내 동창이라고 그렇게 인사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그때 말했지? 나 개무시하는 애가 쟤야. 우리 결혼할 때 뭐 자기 따라하느니 어쨌다느니 했다는 애. 남편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이,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이 그렇게 먹어서 일진놀이 하고 싶어?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여기 동창회 참석한다길래 가면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동창회까지 신경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최 검사님,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원래 동창회까지 다 참석하는 건 아닌데 여기 이쪽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와이프가 부부 동반이라고 하길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와이프를 좀 괴롭히는 동창이 있다더라고요. 가서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온 건데 혹시 최 검사님 와이프 분인가요? 사실 남편의 할아버지는 지청장이셨고 시부 역시 검사장을 하셨던
검사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었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결혼식도 소소하게 했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동창 남편이야 남편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지만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동창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면서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동창에게 별거 선언을 했다고 해요. 동창은 자기 부모님 귀에까지 동창이 사건이 들어가서 친정에도 못 가고 있다며 저에게 한 번만 좀 해명을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 연락이 왔었죠. 내가 진짜 미안해. 솔직히 어릴 적부터 너랑 비교당하는 게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거 같다는 소식 듣고서는 널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 한 번도 너랑 제대로 얘기 안 해봤는데 난 속으로 너 질투하고 시기했어. 중학교 때도 나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도 널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항상 널 칭찬하니까 그냥 네가 싫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게 얼마나 지난 얘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릴 때야 어려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어른이야. 어린애들이 아니라고. 애초에 네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너 그 자리도 나 무시하려고 만든 거잖아. 아니야? 그래, 맞아.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듣기로는 네 남편 직장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친구들도 네 남편에 대해서 말도 안 해주고 모른다고만 하니까 그냥 변변치 않아 그런 거구나 싶어서 이번만큼은 내가 너보다 잘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해명해주면 안 될까? 그냥 친구끼리 장난한 거라고. 장난? 네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내가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 너는 끝까지 너만 아는 이기적인 애야. 그렇게 잘난 남편, 부모, 너까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 왜 너보다 못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뒤로 들려온 소식으로는 별거 후에 아마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어요. 중학교 동창들도 그때 사건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질투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과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이들에게도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해보셨나요? 마음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창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답니다. 얼른 그 불쌍한 마음을 풀고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신 둘째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희 남편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한마디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아주버님 때문인데요. 결혼 전부터도 차별이 심하셨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이후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고 말았네요. 문제가 터진 건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겨진 시모가 많이 외로우셨는지
모임을 자주 가졌었어요. 저희는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를 치셔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거죠. 함께 모였을 때 최대한 서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시모는 대놓고 차별하시는 걸 즐기시는 듯 남편과 아주버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이번에 진급했다며? 정말 고생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란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가라. 우리 큰아들만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니까 입맛에 맞을 거다. 넉넉히 준비해뒀으니 큰며느리는 집에 갈 때 들고 가기만 하면 될 거야. 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음식 하시는데 고생 좀 하셨겠네. 다음부턴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이러다 병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단 잘 먹을게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젓가락이 어디로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음식이 담긴 접시에 반으로 갈라둔 거 안 보이니? 여기 있는 것들은 태욱이 네가 먹을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집안의 자랑인 큰아들이 먹을 거다. 이쁜 짓을 해야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주지. 태욱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진급도 못해. 그렇다고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데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고기 반찬을 올려주겠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라.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창고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하자 있는 부분들 수리해야 되니까 눈치껏 일어나라. 둘째 너는 나를 왜 노려보고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 너도 태욱이 따라서 일손 돕고 집에 가면 된다. 내가 너희들 밥 먹이려고 불렀겠니? 어머님, 이제는 대놓고 차별하시네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드실 음식들은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저희는 시어 빠진 신김치에 묵은 반찬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윤기 잘잘 흐르는 잡곡밥인데 이 사람 건 말라 비틀어진 찬밥 데워 주셨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이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고요. 누가 내 아들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라는 거니? 한 뱃속에 태어났어도 엄연히 급이 다른 거야. 장남이라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르잖니? 며느리도 잘 들여와서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 쟤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이겠는데 본인도 능력이 없으면서 질 떨어지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왔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우리 집 장남 밥 먹어야 되니까 앞에서 제잘거리지 말고 후딱 먹고 나가서 창고에 벌려놓은 일거리들 좀 정리해라. 한자리에서 겸상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간장 종지 하나만 주려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힘쓰라고 신경 써서 차려준 거니 토달지 말고 먹어라. 하여간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입만 살았다니까.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상처받은 남편부터 챙겨야 했어요. 창고에서 화를 삭히며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고 했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등질 수는 없다며 노력을 한다면 자기도 언젠간 시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시킨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며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남편을 감시하러 오신 시모가 정리가 되어 있던 창고를 한번 훑더니 갑자기 남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더라고요. 너무 크게 뻑하고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한테 창고 정리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어머님이 시킨 창고 정리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는커녕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요? 벌써 끝냈어야지. 어느 천년에 전부 끝낼 건데 밥 안 먹은 게 내 잘못이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먼저 일어났으면서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들었니? 내가 이래서 배워먹지 못한 것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어떻게 된 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잖아요. 이럴 거면 다음부터 부르지도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가운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매일 자존심만 깎아내리는 말만 하시는데 제가 오고 싶겠어요? 이 사람 말대로 언젠간 어머님 기준에 부족한 아들이라도 변함없는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희망 개나 줘버리는 게 좋겠어요. 저희 둘만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요. 동서, 지금 어디서 어머님한테 큰 소리야? 기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셔서 앞으로 잘하라는 마음에 뒤통수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오발대발 할 문제야? 어머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끼리 시간 보내자고 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다고요.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냥 들어오세요. 둘 다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대욱이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큰아들한테만 남겨줄 테니까 너는 조금도 바라지 말고 평생 가족 없이 서럽게 한번 살아봐라.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나는 큰아들 하나만 있어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 너도 엄마란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들을 듣고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보다는 형이 우선이었죠.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저는 사회로 내모르셨고 형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 대학 포기하고 형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형 손에는 많은 것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 버렸다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가족들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이 자리 잡고 나서 저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시고 여태껏 서럽게 살아왔는데 한 번이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대우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공하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선 성공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 결혼하면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나한테는 관심 가지기 힘들다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 만들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며. 결혼은 형 하나로 족한다고. 필요한 일 2번은 겪고 싶지 않다면서 축하해 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내 인생은 형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모든 걸 억지로 바쳤는데 형은 나보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다 세상 떠나라고 했잖아. 내가 기어이 결혼하니까 축의금 딸랑 3만 원 내고 갔지? 내 인생 다 빨아먹어 놓고 동생한테 도움받은 거 미안하다며 성공하면 보답해 주겠다더니 축의금으로 3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은 내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였고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집안의 차남으로서 가족들한테 이쁨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야. 인연 끊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끊어낸 인연을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나는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가족들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거야.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나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만큼 다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건 당신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남편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시무한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자 형님과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을 갈라놓으려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저를 강하게 밀친 형님한테 달려들게 되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 저희 부부는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평생 희생만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없이 내쳐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통수를 쳤던 게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제 눈에 확인된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었고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시라고 부탁드렸지만 저희도 쌓였던 만큼 그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과 제가 불만을 가진 채 돌아왔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어느 정도는 풀고 나온 것 같아 마음은 후련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안색이 밝아졌어요. 끈질겼던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까지 속이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남은 인생 앞으로 시댁집안과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면서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었네요. 시모 성격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싫다 해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쳇바퀴 같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남편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꽤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한 다음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삿날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시모 때문에 조용히 떠날 계획은 전부 무산이 되면서 또 한 번 큰 싸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이사 가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그래도 우리 정산해야 될 건 남아 있잖아.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정산이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빚진 거 없는데요. 이사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이삿날 어머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인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찾아오셔서 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발 그만 엮이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온 줄 아니?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온 것뿐이다. 인연을 끊어낸다 해도 정사는 마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대욱이 너, 내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배 아파 낳아줬으니 그에 따른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 빛을 볼 수나 있었겠니? 10달 품어 낳아준 대가를 달라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30년 넘게 희생했으면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라고요.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 30년 넘게 부려먹고 인연 끊겠다고 하니 태어나게 해준 값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밑바닥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바닥도 안 보이네요.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내가 이번 주에 큰아들 덕에 효도관광을 떠나게 됐는데 꽤 많은 돈을 썼다고 들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자식이 둘인데 큰아들한테만 받을 수 있겠니? 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 가서 먹고 놀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찾아왔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돈 봉투 찔러주고 이사를 가던지 해라.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형님네가 효도관광을 보내준다며 들떠서는 저희 앞에서 자랑을 하시더니 가서 먹고 놀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길 원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을 이미 아주버님께 전부 주게 됐는데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뭐할 것 같아 여행 경비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길 원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재산은 엄한 곳에 퍼주고 용돈은 가진 것 없는 저희한테 와서 받아가려고 손을 벌리는 시모의 태도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시모한테 줄 돈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모를 무시한 채 이삿짐을 꾸리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는지 힘들게 포장해 놓은 이삿짐들을 전부 다 풀어 헤치며 돈을 지어주기 전까지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 누워 버리셨네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들은 바닥에 누워버린 시모를 무시한 채 묵묵히 이삿짐을 다시 포장한 뒤에 서둘러 출발 준비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비명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시모는 저희가 떠나는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새로 이사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시모 때문인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통화가 연결이 된 줄 모르는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이라 남편과 함께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그곳은 정말 나오기 힘든 곳이야? 우리한테 모든 재산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잖아. 효도관광이라고 들떠 있으신 상태인데 요양원인 거 하시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 괜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다시 재산 토해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속편하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경비도 철저하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해. 내가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 안 했겠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이라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직접 가봤는데 내가 들어가도 나오기 힘들겠더라.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외부와 연락도 닿지 않는 곳이야. 그나저나 준비는 다 끝나가? 다음 주에 비행기 타는 걸로 예약 걸어놨어. 자금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잘 됐지 뭐야. 해외에서 애들 교육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쓸데없이 동선에는 왜 가서 돈을 받아오겠대? 우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줘놓고선 용돈은 애먼 데서 달라고 하네? 인연 끊겠다고 그 난리를 쳐놨으면서 철판 하나는 정말 두껍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동수한테 전화해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아, 받았네. 동서, 어머님 그쪽으로 가셨지? 우리가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용돈은 꼭 동선애한테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 효도관광 떠난다고 들떠있는 시모는 효도관광이 아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계획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형님의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차를 갓길에 세운 뒤 계속해서 울려대는 형님의 전화를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걸 막았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인연 끊었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쩌게. 효도관광에 들떠있는 어머님한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획한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라는 진실을 말하게? 그럼 어머님이 배신을 당했다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실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어머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머님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걱정해준답시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좋겠어. 이제는 당신 자신도 돌봐야지. 언제까지 가족들 뒤나 닦으면서 살아갈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도 자식을 잃은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봐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움직이도록 해도 늦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시모의 걱정 때문에 다시 찾아간다 한들 저희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을 게 뻔한데 굳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갓길에 세운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저희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니 한동안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아무런 방해 없이 저희 둘만의 생활을 만족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이 적응되면서 남편과 저는 차라리 시댁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편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크게 와닿게 되자 남편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앞날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쉬지 않고 울리길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네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신 거죠? 지금 몇 시인지는 아세요? 왜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예, 나다. 시엠이야. 지금 통화 가능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 글쎄 내가 버스를 잘못한 건지 효도 관광버스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더라고. 여행 코스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방에 방치하고 소지품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 지금이 며칠인지도 모를 만큼 내가 있는 방에는 화장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여기 순찰 도는 사람 중에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몰래 문을 열고 나온 거야. 내가 저번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문이 고장나서 아직 고치지 못했거든. 나랑 전화 있으니까 이 번호로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 큰 아들이랑 큰 며느리는 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이는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깨울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받은 배신이 어떠세요? 전 재산까지 전부 다 털어줬는데 결국 효도관광의 목적지는 요양원이었네요. 이럴 때만 저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요양원에서 효도관광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뭐가 더 부족하세요? 필요하실 때는 이용해 먹고 볼일 다 끝나면 가차없이 내치셨으면서 무슨 염치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생 어머님이 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 그이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꿀 생각이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보다 지금까지 희생만 해오던 그이한테 마음을 주셨어야 한다고요. 남은 인생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세요. 시모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네요. 형님네가 저지른 일을 저희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옳지 않은 방법 같았죠. 술에 취해 잘 자고 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저도 그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네요. 저는 다음날 핸드폰의 번호를 바꿔버렸고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미 해외로 떠나면서 저희보다 먼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형님네도 얼마 가지 않아 분명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도 지금쯤 요양원에서 효도 관광하시며 눈물을 쏟아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시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고 저의 소박한 꿈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 되었고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결혼이 생각이 없는 건지 시댁 모임이 있을 때면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매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결국 시모는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강제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떠밀려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던 아주버님이 선자리를 다녀온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고 첫 만남의 자리가 괜찮았는지 다음번에도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어 약속을 잡았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모가 주선해줬던 선자리에 나온 여자와 몇 번 더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좋은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몇 달 뒤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속전속결로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직업은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자리에 나왔던 여성분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혼기가 지나 결혼이 어느 정도 급했는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빠르게 결정한 듯 보였는데 결혼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어 보여 아주버님한테 여성분과의 결혼을 확고하게 결정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짧은 만남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상처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 뒤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힘들게 놓은 다리를 무너뜨릴 작정이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얼마나 예민한지 뻔히 알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내 아들은 그럼 대충 결정해서 결혼할 생각이라는 거야? 이번 결혼 만약 무산된다면 그건 전부 다 너 탓이다. 결혼 문턱까지 와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로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 내가 볼 땐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니까. 제가 아주버님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급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죠. 나중에 잘못되면 어머님 탓으로 돌아갈 텐데요. 내가 직접 뽑은 며느리감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 건데 네가 그런 말 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이 사람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형이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뭐든 성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했다가 결국 그 피해가 배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결혼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 그분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제 입이 문제라고 흥분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도 제 말에 동의할 정도로 급한 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시모는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시댁에 올 생각 없었는데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뿐이었고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상의 좀 하자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였는지 시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기분만 상한 채로 집으로 왔는데 시모가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좀 전에 우리 집에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엄마가 기분 나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쩜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자기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 엄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지? 너 처음에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 안 나?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가 장가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거지 같은 집안 잘난 것 하나 없어서 결혼할 때 결혼식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거 다 참으면서 겨우 힘들게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라곤 자기 할 말 또박또박 하면서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좀 전에도 그래. 결혼식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상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딴 말을 입 밖으로 뱉으면 내 기분이 안 상하겠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걔는 그런 것도 구분 못한다니? 엄마는 저희를 왜 부른 거예요? 형의 결혼식을 언제 올리면 좋을지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자리에서 만난 여성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그런 걸 대화하려고 저희를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도 한 계절은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엄마만 마음이 삐뚤어져서 화를 낸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저희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서 상처를 주는 건데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지 않다. 네 마누라랑 평생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더니 엄마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너만 잘났지? 남편과 시모의 감정은 상당히 격양돼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고 남편의 입에서 그냥 영 끊고 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뱉은 한마디가 모자지간 영까지 끊을 정도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시모와 한바탕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도 절대로 받지 말라면서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섣부른 결정과 행동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번은 시모가 갑자기 잘 타고 있던 차를 바꾸겠다며 새 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중고차로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몇 번이나 말렸었지만 시모는 본인이 원하는 건 무조건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뜯어 말려도 가족들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차를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차가 신차로 구매하려면 대기 시간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마음이 급한 시모는 중고차를 팔고 웃돈을 더 줘서 중고 외제차를 구매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구매한 지 일주일 정도 왔을 때부터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바꾼 중고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었다며 시부에게 전화가 왔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도왔어요. 그렇게 시모의 차는 수리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리기사님이 꺼낸 한마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었죠. 시모가 웃돈 주고 구매한 외제차는 바로 침수차였어요. 남편과 함께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뜯어냈던 차량 내부가 전부 말라 비틀어진 진흙투성이었고 차량을 판매한 딜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잠적을 한 건지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가 저지른 일을 남편이 뒤처리하느라 진땀을 뺐었고 환불을 안 해주려던 중고차 매장에 법적 소송을 걸어 오랜 시간 끝에 차량을 구매했던 전체적인 금액과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겨우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모의 기가 너무 얇아서 잘 속는 편이라 시부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시모가 너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관계에도 심각해질 만큼 안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주버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시모는 또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보단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면서 밀어붙이려 하길래 더 이상은 말릴 수도 없어 결국 가족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대로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가 이번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당황했던 저는 입에 있던 음식을 다 씹고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길래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은 시모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받은 건데 화부터 내는 시모의 목소리에 더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핸드폰에 번갈아 전화하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보더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올 거라곤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짜증이 올라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면서 시모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곤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은 피할 겨를도 없이 시모의 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일은 남편은 결국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알고 지내면서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아무리 모자지간이라도 엄마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면 매가 정답이라면서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용건만 간단히 하겠다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새 며느리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면서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명령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뺨을 맞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시울까지 붉어진 상태로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형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저는 항상 이런 식이죠?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건데요? 무조건 엄마가 하는 말이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날 가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방금 한 행동은 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저도 더 이상 저를 낳아준 엄마라고 참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아야 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야?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만만해 보여? 자식이 아무리 컸어도 잘못한 게 있다면 매타작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 형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도 1억이 훨씬 넘는데 너는 손바닥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힘들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부까지 전부 다 시켜줬더니만 쓸데없이 헛바람 불어서 사짜 직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엄마 속 다 뒤집어 놓았으면서 너는 너만 상처받은 거 생각하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네가 아니라 뒤에 있는 며느리다. 네가 내 옆에서 수발 좀 들어야 하니까 무조건 이번 주 주말에 나와라. 시모는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와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얼굴에 손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약속 장소가 적힌 문자를 전송한 뒤 남편한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라는 말을 꺼냈어요. 지금 시모의 상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며 집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단단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 장소로 나가서 아주버님과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집에까지 직접 찾아온 걸 보면 마음이 많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말한 것도 있고 아주버님과 결혼을 예정 중이었던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시모가 문자로 전송해 두었던 약속 장소로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안 좋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비 형님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모는 저보고 빨리 오라며 다급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 급하게 화장실을 가봐야 하니까 이 가방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 가방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거든. 열어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새 예비 며느리가 올지도 모르니까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오늘따라 긴장해서 그런가?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시모는 가방을 저에게 건네준 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긴장한 것 같다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린 뒤 시모가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자리에 앉았고 가방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길래 다시 돌려드렸는데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뒤적거리셨는데 갑자기 굳어져 버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쳐다보시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여쭤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도둑년이라고 화를 냈어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무슨 일 있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너 내 가방에 있던 반지 상자 어디로 빼돌렸니? 얘가 이제 하다하다 시미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있네. 내가 이래서 거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으려 했던 건데 눈알 만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보니까 눈이 획가닥 돌아가 버렸니?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물건 훔치라고 했니? 조용히 와서 수발 들고 가면 될 것을 감히 시미 물건에 손을 대? 빨리 안 내놔? 콩밥 먹고 싶어? 어머니,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진정부터 하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 열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가방 안에 멀쩡히 들어있던 다이아 반지가 어디로 사라져?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5kg짜리 다이아 반지야. 내가 현금으로 3억을 주고 예전에 구매한 거라고. 오늘 우리 새며느리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한테 가방을 건네주기 전까지 내가 분명 확인했었는데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가방 속에 있던 내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잖아. 여기 식당 CCTV 돌려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너는 끝까지 시애미한테 거짓말 하는 거니? 시모의 일방적인 오해에 당황한 저는 압박을 가하며 다가오는 시모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어딜 도망가려 하냐면서 옆 테이블 손님상에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아주버님이 저와 시모가 서로 엉켜져 있는 모습을 보곤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는데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제가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냐며 이제 곧 결혼을 약속한 여성분이 도착을 하는데 힘들게 성사된 결혼 망칠 일 있냐면서 아주버님이 흥분해서는 제 머리를 잡아 손님상에 그대로 매다 꽂아 버렸어요. 시모는 도적놈의 집안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더니 3억 다이아를 도둑 맞았다고 서둘러 식당으로 와달라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어요. 그렇게 두 모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저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질렀지만 제 말은 이미 두 모자이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세차게 내동댕이 쳐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전 처음 본 한 여성분이 저에게 뛰어오면서 두 팔 벌려 다가와 저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곤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라, 말리지 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제가 너한테 선물로 줄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훔쳐갔다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보다 일단 대화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갔어도 경찰까지 불렀으면 도로 내놨겠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네요. 사장님, 일단 CCTV 확인해주세요. 확인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범인은 정해져 있는데 CCTV 확인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럼 당장 확인해 보자고. 사장님, 1시간 전부터 확인해 주세요. 두 모자는 저를 노려보면서 CCTV가 녹화되어 있는 장소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1시간 전부터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시모가 혼자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몬은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 있던 의자에 올려놨었는데 잘못 올려놨는지 잠시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어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은 다음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식당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시몬은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었고 저는 시모가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가방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걸 두 모자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더니 당황해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저와 시모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의자 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서 반지 상자를 주워들었고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급하게 달려가 어색한 미소로 떨어져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며 반지 상자를 건네 받았어요. 아니라는데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무력까지 행사한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집안인 걸 미리 알 수 있었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잖아요. 저기요. 방금 저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CCTV에 다 찍혀 있고 곧 경찰도 오니까 저 사람들한테 당했던 거 전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 좀 받아요. 흉터 전문 병원이라 제가 진단서 떼줄게요. 저 사람들과는 연 끊고 살아야 그쪽이 피해를 안 보겠어요. 어쩜 둘 다 성격이 저리 거지 같은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중에 제일 최악이네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고 이 여성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아, 저기 경찰분들 오셨네. 저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몰아가면서 무력까지 행사했네요. 두 모자는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저는 두 모자를 향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오해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좋게 풀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주버님의 거짓된 면상이 저를 더 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두 모자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 영업 방해죄로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남편도 시모 아주버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부는 다이아 반지를 언제 사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물어봤고 시모는 오래전에 산 거라 기억나지 않는데 시부가 사라고 해서 구매한 것뿐이라고 말을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런 말을 꺼낸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누가 3억 주고 반지를 사냐고 당장 처분하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현금 3억으로 구매한 한정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충격적이게도 모조품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품질 인증서 또한 가짜라는 걸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시모가 반지를 구매했던 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시부 몰래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시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시부는 시모를 강하게 내동댕이 치며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무력을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며 자식과 연을 끊고 살겠다면서 두 번 다시 시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부의 재산은 전부 다 저희 부부에게 상속해 줄 거라면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두 모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네요. 두 모자는 절대로 용서받기 힘든 일들을 저질러버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모의 성격이 언젠간 크게 터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부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혼을 결정했으나 시모는 끝까지 시부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시부는 더 이상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버님과 둘이서 알아서 살라며 그렇게 연을 끊어내어 버렸네요. 저희 집안이 못 산다고 의심부터 하는 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술 더 떠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 아주버님 때문에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재 임신 중이라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어요. 하마터면 임신 초기에 두 모자 덕에 유산까지 할 뻔했었네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몇 달 뒤 태어나게 될 아이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